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상입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있었고요. 갑자기 저를 왜 섭외했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과학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구를 연구를 하고요. 특히 지방인구, 지방 청년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재밌는 일이 있는 게 제가 얼마 전에는 이 과학기술과 인구 변동과 AI라는 제목으로 스타트업 기업들 쪽 가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수요가 점점 생기고 있다는 것 같아요. 인구 변화라는 것이 이제 단순히 인구나 복지 얘기가 아니라 각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필드에서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섭외가 이상한 데서 참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인구 문제가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인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아셔야지 각 영역에서 얘기를 대응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역할도 좀 그 정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고령화 얘기를 많이 하죠. 저는 사실 강의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고령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화 수준이 얼마나 될까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이게 노인 부양비입니다. 제일 높은 데는 우리나라가 일본이고요. 저기 녹색이 OECD 평균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요? 제일 위에 있을까요? 중간에 그거보다 조금 위? 좀 밑에 있을까요? 대부분 분들은 우리가 높은 부분에 있다고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밑에 있습니다. 밑에도 사실은 아주 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밑에 있는 나라가 한 8나라 정도 되는데 멕시코와 칠레 같은 비서국간 국가 거기 빼고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 같은 유럽의 작은 소국들, 왜냐면은 여기는 외국인이 조금 들어요. 노인 비율이 확 떨어지니까 빼면은 우리나라 노인 부양비는 사실상 세계에서 제일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습니다. 뭔가 좀 속은 것 같은 느낌 드시죠? 근데 뭐 이렇게 지금 고령화 이렇게 법석이지 얘기를 하는데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사실 답은 왜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속도입니다. 지금 고령화 속도가 지금은 우리나라 낮은 편이들 이게 노인 인구 비율인데요. 2045년, 2050년을 지나가면은 일본을 지나서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된 나라가 될 것,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어느 통계를 갖다 놔도 이렇게 됩니다. 이 소리는 갑자기 속도가 왜 빨라지냐 하면은 작년 2023년에 58년 개띠가 65세 노인이 됐습니다. 그 베이비 부머라고 굉장히 큰 사이즈의 노인층이 노인기로 진입을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뭐 1차 베이비 부머, 2차 베이비 부머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건 다 의미가 없고요. 1950년대 중후반부터 1982년까지 한두 해만 빼고서 거의 모든 해에서 80만 명 이상이 태어났습니다. 25년 동안 약 25년 동안 80만 명이 태어나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인구가 노인기로 계속 진입을 한다는 것이죠. 또 이거를 부양하는 그 밑을 받쳐주는 젊은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고요. 고령화 얘기를 할 때 자꾸 나라 걱정 얘기만 합니다. 뭐 우리나라 경제가 노동력이 부족하다, 뭐 경제 성장이 둔화될 거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선 피가 모자랄 것이다. 노인기 많아지니까 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피는 기계 인공으로 만들지부터 수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요를 받아야 되는 젊은 사람 숫자가 줄어드니까 앞으로 이 혈액의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어긋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사실 좀 더 한 번 더 꼬아서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식을 어디 사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아마 복강경 수술이나 로보팔 수술이 아마 미래에는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혈액 유출을 줄일 테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하는 일이 인구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영역과 좀 적합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저출산이 누적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1년에 기록으로는 100만 명. 왜 기록이냐면 그 전에 60년 주민등록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이 카운트 되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고요. 이때부터고 1970년 이전에도 사실은 60년대에도 100만 명 이상 태어난 애가 몇 해가 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에 재작년에 아이가 25만 명 태어났습니다. 52년 만에 4분의 1 토막이 났고요. 속도는 점점 빨라져서 반 토막 나는데 20년밖에 안 걸립니다. 지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 지금이 요때 태어난 친구들이 아이를 낳는 국면에 들었고 지금 출산 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갑자기 여기가 늘어나는 국면이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근데 요 한 10년 정도는 7, 8년 정도는 좀 괜찮은 시기가 되지만은 그다음부터는 빠르게 붕괴하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이 인구 강의를 가다 보면은 사람들 우리 인구 얘기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위기의식이 갑자기 깊어지기 시작한 게 2021년도부터입니다. 완전히 질문이 달라져요. 질문 옛날에는 별로 없고 그냥 재밌네, 우리나라 큰일 났네 이 정도만 얘기하다가 2021년부터 갑자기 질문이 그래서요?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로 갑자기 21년도에 바뀝니다. 이 바뀌게 된 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020년에 태어난 아이보다 사망자가 더 늘어나는 자연감사 처음 느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 생각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대 대량 미달 사태가 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진짜 뭐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를 이제 절감을 하기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 저출산이 계속 떨어진 것처럼만 보이지만 사실 위기적 저출산이 시작이 된 거는 2002년부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01년에 60만이 붕괴가 태어난 아이가 그 다음에 50만이 붕괴되는데 왜 이때 태어났냐면은 IMF 경제 위기의 파급 효과가 뒤로 온 겁니다. 청년이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비정규직이 생기면서 청년들의 삶이 불안해지고 그래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기 시작하고 그 결과 나타난 게 2002년부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우리가 2002년생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19년 뒤 2021학년도에 대량 미달 지방대 대량 미달 사태를 날 거를 이 친구들이 만든 거예요. 이때 50만 명이 태어났는데 대학 입학 정원이 50만보다 높았습니다. 그때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2002년도에 2021년도에 그 대규모 지방대 미달 사태가 날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대응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설마 대학이 어떻게 되겠어? 하면서 미뤄왔던 거죠. 지금은 23만 명이 태어납니다. 23만 명은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보다 적은 숫자입니다. 그럼 지금 있는 친구들은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다 수도권 대학을 다 가는 거예요. 사교육도 없어지는 좋은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지방의 대학들이 다 망한다는 걸 의미를 하고 그럼 지방에 있는 모든 산업들이 붕괴된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굉장히 우리나라 공동체를 위협하는 위기가 굉장히 목 앞에 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TV를 보면 알바 광고를 참 많이 합니다. 알바 광고를 많이 하는 이유가 알바생을 구하지 못해서 그래요. 알바생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은 사실은 20대 초반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알바는 20대 초반 인구였는데 그 인구 줄어들었으니까 구하지 못해서 광고를 많이 합니다. 곧 이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할 텐데 사회에 진출하면서 이 기업들은 전에 없던 인력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대기업들도 이 위기를 맞이할 건데요. 특히 지방에 있는 대기업들도 포스코라든지 조선업계 이쪽에서 크게 타격을 입을 겁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서울과 수도권은 자기가 필요한 인원을 채울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줄어든 상황에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을 채우려면 지방에서 더 많은 청년들을 빼올 것이고 지방의 위기는 훨씬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간은 한 조금 남았는데 2016년생부터 출산이 갑자기 꺾이는 이 두 번째 위기가 생기는데 별로 타임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 진짜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사를 나왔습니다. 지금 정규직에 있는 공공기관의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주제이기도 한 지방소멸, 전 지방소멸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방소멸 한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면은 이게 학술적으로 만든 얘기도 아니고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학술적 한 얘기 들으면 어느 그 지방소멸 지역에 어느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 이 말 좀 제발 안 썼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방사능 폐기장에 우리 애를 기르는 기분이라고. 사라지는 지역에 애를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무책임한 부모겠어요. 근데 이 부부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고향에 남아서 열심히 살아서 같이 가족을 이뤄서 아이를 키울 뿐인데 갑자기 애를 방사능 폐기장에 기르는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소멸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좀 해달라고 진짜 광국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책감을 너무나도 자기들은 느낀다고. 저는 좀 우리가 좀 조심 좀 해야 될 거라 생각돼요. 왼쪽을 보면은 2020년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인구 많이 감소한 지역을 보여주고 오른쪽은 고령화 노인 인구 비율을 보여줍니다. 이 두 지도가 사실은 겹쳐요. 근데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 고령화되는 거는 저출산이 누적된 거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은 데가 시도 중에서 1번이 세종시고 2번이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는 출생이 높지만은 이렇게 지방 소멸하는 지역들도 많고 위기 지역들도 많고 그다음에 고령화 수준도 전국에 제일 높습니다. 반대로 서울은 출산율이 가장 낮지만은 전국에서 가장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것은 인구 저출산이 누적된 것이 아니라 인구 이동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수도권 특히 청년이 들어오는데요. 수도권의 이 순이동 추이를 보면은 청년들은 들어오고 중장년 세대 이후는 빠져나가는 구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인구 위기가 결국은 지방의 인구 위기는 저출산이 아니라 인구 이동의 위기고 인구 이동은 청년의 유출이고요. 다시 말하면 지방의 인구 위기는 지방 청년의 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방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방대 얘기를 하면서 저는 계속 좀 안 좋은 게 계속 우리 직접적인 효과, 당구장만하고 술집 망하는 얘기만 자꾸 하는데 지방대는 또 역할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지방 산업에 필요한 인재들을 제공해주는 역할,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여기 사람이 나가고 그러면서 지역의 위기가 생기고 이 위기가 더불어 안 가면서 대학의 위기가 생깁니다. 그럼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여건이 점점 나빠지고요. 그러면서 대학이 특히 저출산을 맞이하면서 더 커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 고등교육 생태계, 지역 산업이 인재를 제공해주는 이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걸 의미하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포스코 하이닉스 구미에서 유치하려고 많이 했지만은 사실 지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양질의 인재가 앞으로 계속 올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하이닉스는 가지 않았죠.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크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령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뭐 나라 걱정 얘기, 경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경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삶, 우리의 일상의 삶이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결국은 고령화와 이런 고령화 인구 감소가 진행이 될수록 우리 사회의 격차와 불평등은 확산될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 갈등도 점점 커질 겁니다. 특히 구조적으로 우리가 다운사이징 사회를 만들면서 세대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많은 갈등들이 이외의 관계를 조정하면서 갈등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금 23만 명이 태어나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 지방대는 다 망하고 수도권 대학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수도권 대학도 인원을 빨리 줄여야 돼요. 그거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본질적으로 이해관계의 충돌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얘기가 점점 앞으로 거칠어지고 말조심해야 되는 얘기로 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리고 이제 공공의 역량이 이제 사회 갈등이 커지고 정치적 이슈가 커지고 그다음에 재정의 위기가 생기면서 지자체라든지 중앙정부의 정책 역량이 떨어지면서 이런 악순환, 불평등도 커지고 갈등이 더 커지고 대응 능력이 없어지면서 결국 우리 사회의 연대성의 위기와 사회 통합의 위기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게 제가 인구 고령화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라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과학기술과 관련돼서 크게 이슈가 한 4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노인이 많아진다는 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생산성을 우리가 굉장히 작아지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훨씬 더 생산성이 높고 훨씬 더 효율적인 사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의 문제가 각 산업 현장에서, 이건 추상적인 얘기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있을 것이고, 또한 이러한 위기들이 같이 계층의 위기라든가 산업의 위기들이 결합되면서 지방의 위기가 훨씬 더 심화되는 국면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공공의 역량이 앞서지면서 공공 영역에 민간이 진출하는 부분도 점점 많아질 거예요. 대표적으로 군대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군대에서 식당 아주머니들이 밥을 하시죠. 옛날에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군대 경비, 외곽 경비 같은 경우는 경호업체에 맡기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후방에서는. 점점 이렇게 공공 영역에 점점 민간이 들어온 일이 점점 많아지고, 대표적으로 또 하나가 이제 원격 의료 같은 경우도 사실 한 산업의 분야를 그냥 과학이 떼어주는 거죠. 이런 일은 앞으로 점점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기술을 무엇을 해야 되냐, 제가 이 문과 출신이고 과학기술 잘 모르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노인이 많아진다. 노인의 케어라든가 의료에 대한 서비스 그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고 우리는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옛날 노인분들하고 달라요. 자산도 많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 세대가 세계 역대 가장 똑똑한 세대야 그렇게 말하면서 정년연장 말씀하시던데, 그러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저는 속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세대가 돈 달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이 말이 저는 자연스럽게 하지만은 이게 앞으로 거칠어질 거예요. 앞으로 이 농담을 아마 5년 안에 못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반박이 금방 올 겁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다른 새로운 삶에 대한, 옛날처럼 노인분들이 그냥 조용한 곳에 있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여행도 가고 싶고 탁구도 치고 싶고
뭐 그림도 그리고 싶어 하시고 새로운 욕구들이 생기고 그리고 자산에 대한 리스크, 건강 리스크를 직접 관리하시려고 합니다. 여기에 아마 AI라든가 그런 금융에 결합된 그런 과학 기술들이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이 새로 아주 커진다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영역들, 니즈들이 생길 거라 생각하고 우리 과학기술과의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돌봄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상황, 극단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무엇인가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생산성이 노동이 모자라면서 이 노동을 대체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디가 제일 필요할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디지털화하든가 자동화를 해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노동력 감소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모든 산업이 노동력이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생산인구 감소 속도보다 1인당 생산성 증가 속도가 더 높은 산업은 노동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혁신 산업이고 대기업이고 수출 기업입니다. 반대 이런 기업 건설업이라든가 운송업이라든가 뭐 외식 숙박업 이런 내수 산업들은 굉장히 또 힘들어지게 돌봄 산업 되게 힘들어질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과학기술이 역할이 점점 커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특히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베이비부머 특히 생산직에 계신 요즘 정년 연장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대기업에서는 정년 연장 하라고 막 압박도 하고 정부에 지원하라고 하는데 안 하죠. 지원하는데 안 하잖아요. 저는 좀 이게 뭐 연금 개혁하면 어렵긴 힘든 얘기 할 게 없이 기업에서 왜 정년 연장을 안 하냐면은 수요가 없는 거예요. 노동 시장에서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 노동력에 대해서.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너무 그런 거죠. 예산을 뚫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근데 현장에 가보면은 지방 현장 가보면은 지금 뿌리 산업 하시는 분들 75세까지도 진짜 일을 하십니다. 온몸에 막 진짜 그림과 손이 막 굳으신 분들이 그 숙련도를 가지고 계속 일을 해요. 물론 저임금이죠. 계속 일을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정도의 숙련성을 가진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하고 이게 과학기술이 같이 들어가면서 이분의 생산성을 계속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수요가 곧 생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시니어에 훨씬 더 유리한 작업 환경을 주고 과학기술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겠고요. 또한 지방 소멸과 대항해서 결국은 혁신, 인구 일자리가 필요한데 혁신, 신산업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신산업 일자리 사용하기 위해서 대기업을 유치한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이 유치한다고 가지도 않고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재가 배출해줘야 되고 이건 지방대 혁신과 같이 맞물리면서 지방대 역할이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지자체라든지 다른 우리의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같이 협조를 하면서 기업과 지방대와 지자체가 같이 지역에 함께하는 혁신, 지역의 혁신을 통해서 결국 일자리가 이 신산업 일자리에 뭐 서비스업이 붙어가면서 그래서 확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공공에 대해서도 공공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커지면서 이 과학기술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까지는 굉장히 위탁사업 정도만 갔는데 다른 식의 전치들이 많아질 거고 여긴 또 공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 있는 기술과는 다른 식의 윤리와 다른 식의 조건들이 요구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도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이 우리가 지금 모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될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 여태 스토리는 인구구조가 사회를 이렇게 변할 거니까 그러면서 과학기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데 사실은 과학기술도 우리 사회의 한 요소로서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우선 학령 인구가 급감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대학원생이 급감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대학의 R&D 영역이 극도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대학원생들은 어떻게 특히 이제 아까 계속 조심스럽게 말을 하지만은 양적인 감소가 결국 질적인 저하로 연결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 대학 사회에서 아니면 과학기술계에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여성 과학자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부와 기업에서 R&D의 수요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이 작아지고 그러면서 R&D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못하게 될 거예요. 돈이 특히 굉장히 모자라게 됩니다. 특히 예를 들면 국방에서 돌아갈 돈이 되게 많아요. 이제 사람 병력이 모자라니까 우리 군을 고도화해야 될 거고 그러면 방산 산업도 크고 과학기술도 들어갈 거 많이 발전해야 될 거라고 막 장밋빛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내셔널 시큐리티에 소셜 시큐리티에 들어간 예산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결국 복지부와 국방부가 갈등하는 전혀 우리 생각지도 못했던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정말로 R&D 예산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기업과 어떻게 협업을 통해서 열 수 있을지 공공과 기업과
과학기술계, 대학 아니면 다른 연구 기관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지, 그 자원은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 그리고 혹시 이것 때문에 쏠림이 나타날지 않을지, 우리 기초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꾸 없어지면서 자꾸 이제 영역을 한쪽 영역에 쏠리면서 우리 과학기술의 불균형이 나타나지. 그러면서 결국 이것이 앞서 말한 인적인 자원 축소와 결합되면서 굉장히 왜곡된 형태의 결과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고령화 얘기하면 100세 시대에서 노인 복지 얘기들 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저는 노인 복지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사회 체제가 전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체의 전환은 우리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할 것인가를 정해놔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지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어떤 갈등의 이해 조정이 있어서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해야 할 일은 자꾸 테크닉만 찾는데, 이 테크닉을 찾는 것과 더불어 우리 원칙을 세우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장에서 인구를 이해하고 전환의 프레임과 가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사회기획, 경제기획, 기술기획으로서 일환으로서 인구기획이 과학 영역과 같이 결합되기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